네, 전격 인터뷰 2부.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위위원장이신 백혜련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차례 미뤄졌던 사법개혁안이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5가지 방안에다 재판 소원제는 의제로 공식화됐는데 위원장으로서 가장 신경 쓰신 게 뭘까요? 이번 개혁안에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의 사법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그래서 국민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또 법안은 법안대로 안결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베네수엘라 차베스 독재를 벤치마킹했다는 말까지 하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고, 앞서 저희와 전화 연결했던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과속하지 말라, 상권 분립을 강조를 했는데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밑도 끝도 없이 베네수엘라 사회라고 하는데, 이 대법관 증언 문제는 이번에만 얘기됐던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한나라당 시절에도 네. 국민의힘에서 먼저 대법관 증언 문제를 공론화 많이 시켜서 그 이후에도 계속 법안들이 나왔고요. 계속해서 법조계에서 이 상고심 개혁과제로서 대법관 증언 문제가 계속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상고심을 개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검토됐었는데 그동안에 상고 허가제라든지 상고 법원이라든지 다 실패했어요. 네. 결국에 상고심의 개혁과제로서 남아있는 것이 대법관 증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에서 그 대법관 증언을 하게 된 것이고요. 네. 그 비판은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씩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대법관 숫자가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지금 왜 대법관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대법관 1인당 처리하는 상고 건수가 약 3,000건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1인당요? 네. 전체 이제 2024년 기준 상고 사건은 37,000건이고요. 현실적으로 충실히 심리하기는 너무 어려운 환경이죠. 그러니까 민사 본안 사건 같은 경우는 70% 이상이 심리 없이 기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 업무 가중 해소를 위해서도 또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대법관 증언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관련된 질문인데요. 그럼 왜 26명으로 정하신 걸까요? 네, 저희가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논의를 했는데요. 결국은 지금의 전원 합의체가 대법원장 포함 13명으로 운영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의 전원 합의체를 더 만드는 구조가 지금의 대법원의 이런 업무 과중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신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전원 합의체를 운영하면서 쌓인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것을 그대로 가져가서 하나의 재판부를 만든다고 한다면은 대법관들의 업무 과중 해소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모든 것들이 충족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책이라고 봤기 때문에 하나의 전원 합의 재판부를 또 만드는 형태의 대법관 증언 수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네.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제 늘리는 방식을 택한 이유는 뭘까요? 네, 아무래도 이건 이제 한꺼번에 늘리게 되면은 재판 연구관도 늘어나야 되고 공간의 문제도 있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늘려가면서 대법관 증언에 따른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요. 예.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가면서 안결체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좋은 방안이라고 봤습니다. 네. 이렇게 대법관 수가 늘어나면 예산도 늘어나야 되고 공간도 늘려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는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왜냐하면요. 네. 여러 가지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대법관 수 증언 수가 결정되고 나서 그다음에 재판 연구관을 어떤 식으로 배치할지 이런 것을 기존의 방식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갈 것인지 그런 것도 이제 차후에 고민이 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네. 공간의 문제도 리모델링으로
활용을 할 것인지, 예, 다른 부지를 알아볼 것인지 이런 것들은 차후의 문제라고 봤기 때문에 그것은 구체적으로 고민은 조금 법안이 통과되고 난 뒤에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가장 큰 논란이 대통령 임명권에 따른 대법원 지형 변화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재임 중에 26명의 대법관 가운데 22명을 임명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렇겠죠. 이재명 대통령 퇴임 후 재판을 대비하는 용도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새로 임명되는 대법관들에 따라서는 2030년 이재명 대통령 퇴임 후 전원합의체에서 이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것도 거론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런 것은 고려 요소가 아니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이 22명이지만 그 다음 대통령도 똑같은 22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대법관이 교체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장은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만 더 다수를 임명하고 그다음 대통령은 대법관을 임명하는 숫자가 적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비판이 어느 정도 통한다고 보이지만 똑같은 숫자를 임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균등하는 이 설계의 구조에 대해서는 사법부를 무슨 사유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는 없다고 보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앞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26명으로 대법관을 늘려서 전원합의체 하나를 더 이제 늘리는 방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신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나온 안을 보면 구체적으로 연합부를 어떻게 구성할지 1, 2연합부가 어떻게 구별되는지 이런 내용이 아직 없는 데다가 당장에 2개의 연합부를 도입을 할 경우에 판결이 불합치되는 등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지금 법안 내용을 보면요. 3개의 소부가 합쳐서 1개의 연합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명백하게 규정돼 있고요. 네. 이것이 저희가 오히려 지금의 전원 합의체를 구성한 것은 정말로 예외적으로 사회적인 정말로 전부 대법관들이 모여서 해야 될 사안이 있을 경우를 예정을 해서 만든 것인데 그거는 대법관 2분의 1의 동의가 있을 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것은 대법관들이 현명하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그런 우려는 없다고 보입니다. 오히려 그리고 대법관 이런 구성과 관련해서 스페셜리스트냐 제너럴리스트 이런 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소부의 연합부에 정확하게 민사, 형사로 나눠서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저희가 논의를 해본 결과 네네네. 오히려 그것이 국민의 권리 보장과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약간 대법원의 그동안에 행해져 왔던 자율성을 주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법안에는 네. 담지 않았습니다. 아, 네.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부분이 옥상옥이 네, 된다는 연합부하고 것이죠? 전원합의체 지금 이제 3개 소부를 해서 1개 연합부를 구성하도록 이제 하셨고 대신 민사와 형사 이를 가르는 기준은 자율적으로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언급을 하셨는데요. 기준이 일단은 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옥상옥이란 표현으로 나오는 걸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저는 저희 법안의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 전원합의체가 실질적인 전원합의체는 이미 2개로 운영이 되는 것이고요. 네. 이 재판부의 그 의견이 갈릴 확률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이미 하나의 재판부가 전원합의체로서 기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2개의 그 연합부의 합의체를 둔 것은 정말로 국가적으로 국민들 전체가 보기에 모든 대법관이 모여서 논의해야지 그 권위가 인정된다든지 이런 사건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지 이 하나의 그러니까 연합부의 어떤 그런 그 네. 권한이나 이런 것을 깎는 구조로 된 것이 전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법관 후보 추천이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양한 구성을 이 대법관 추천이 이 개선안에 포함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일단은 어떤 분들이 대법관을 추천하게 되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대법관 일단 저희가 이 규정 중에 중요한 부분이 일단 일반 조항으로서요. 네. 성별, 지역, 경력 등이 다양한 후보를 추천하라는 명문 규정을 뒀습니다. 그동안은 그런 부분들이 없었는데요. 네. 위원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성별, 지역, 경력 등이 다양한 후보를 추천하도록 명문 규정을 뒀고 그동안 10명의 그 위원이 추천하는 구조였다면 12명으로 좀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또 그 대법원 장이 추천하던 부분들을 줄이고 네. 전국 법관 대표자위에서 추천하는 법관 2명 그리고 또 여성이 특별히 추천될 수 있도록 했고요. 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그동안은 법원 행정처장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네. 들어감으로써 더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했고요. 네. 그동안에는 사실 또 위원들 간의 위원장을 뽑을 때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뽑을 수 있게 돼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는 위원들 간에 사실 균등한 위원들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위원들 간에 호선으로 뽑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네. 지금 위원장님께서 이제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 마지막 부분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지금 현재는 그 법원 행정처장이 위원회에 들어가는데 지금 내놓은 그 개편안에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들어가고 또 추천위원장도 이제 호선의 방식으로 의원들이 회의를 통해서 위원장을 뽑게 바꾸셨는데 이걸 두고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뽑는 데 미칠 수 있는 힘을 대폭 뺀 거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사실 그동안 대법원의 개혁의 핵심 요소가 하나 뭐냐면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력을 제한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법원 행정적 폐지를 하자 이런 논의들도 많이 있었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 대법원이 구조가 대법원장이 법원 행정처를 통해서 일반 법관들을 통제하고 이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법원의 개혁 과제를 많이 낳은 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개혁 과제 그 내용이 맞습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대법원장의 권한을 줄이는 부분으로 많은 부분이 설정된 것이 맞고요. 네. 그것이 대법원의 개혁 그리고 법원의 사법개혁과 맞물려 있는 부분입니다. 네. 법관 평가 방식도 달라지게 됐는데 기존에는 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하는 법관 평가에 대해서 대한변협의 자질 평정이 들어갔어요. 이거는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이 부분도 이제 법원장의 하나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평가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 이 변호사들의 평가도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참고 자료일 뿐이었죠. 그런데 이 변호사들이야말로 실제로 재판에 들어가고 가장 객관적으로 법관들을 평가할 수 있는 분들 중에 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저희가 여러 가지 법원 쪽에도 그리고 법 쪽에 여러 군데 문의를 해본 결과 굉장히 객관성을 담보한 자료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법관 평가의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넣게 됐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그런데 소송 당사자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변호사가 법관을 평가하는 게 공정할까라는 말씀들 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이제 저희가 그 행정을 할 때도요. 네. 그 행정을 경험한 사람들이 평가한 게 가장 정확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을 평가할 때 국민들이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갔던 민원인들이 어떻게 일 처리했는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과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관들도 내부적으로 법관들 스스로만 그 상급자가 보는 눈만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공정한 평가가 될까요? 오히려 재판에 관여하는 변호사들, 민원인들 이런 분들이 평가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더 공정한 평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도 확대를 하는 걸로 이제 개편안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추진하신 배경은 뭘까요? 판결문 공개 확대에서 판사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말이 있던데요. 전혀 이 판결문 공개 확대는 세계적인 추세이고요. 지금 네. 법원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많은 의사소통을 했고요. 네. 그래서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판결문 공개 확대를 하기로 했고 이제 전산화가 되지 않은 당시에 네.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전산화가 된 이후부터의 판결문은 재판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공개하는 것을 원칙을 했고 다만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이 부분이 빠지도록 해서 재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 선에서 또 국민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그런 판결문 공개 확대의 범위를 법률을 조문화했습니다. 네. 위원장님 이 하급심 판결문 공개 시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보완하실 생각이십니까? 뭐에 대한 유출이요? 네. 판결문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 유출이요? 네. 네. 그거는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은 다 빠지고 판결문은 나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시스템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동안 어려웠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개인이 계속 다 가리고 있어가지고 그 인력이 많이 들었는데 그것을 이제 AI로 전산화하는 방향으로 법원도 검토하기로 했고요. 개인정보는 다 실명하지 않고 익명 처리해서 나가는 방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신문제 도입도 개편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왜 필요한 걸까요? 우리나라 영장 발부율이 99%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사법적 통제가 사실상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고 또 전자기기 압수수색으로 인해서 사생활 정보가 폭넓게 수집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인권 침해 시비가 계속해서 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관이 영장 발부 전에 수사한 관계자들과 이제 대변 신문을 통해서 영장 발부의 필요성이나 적법성, 비례성을 엄격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많았고요. 그런 의견들을 또 받아들여서 저희 특위에서 영장 발부 전에 이런 사전 신문을 통해서 영장 청구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수사의 신속성 측면 그리고 실무의 부담 측면 이런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단소 정황으로서 이런 영장 사전 신문제를 도입하되 수사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그런 조항을 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도하게 수사의 신속성을 보안성을 침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4심제 논란이 있는 재판소원제는 이번 개혁안에는 빠졌습니다. 한정희 정책위 의장이 당론으로 추진하지 않고 김기표 의원이 지도부와 공감 아래 법안을 발의한다고 발언을 했고 이후에 김기표 의원이 재판소원법, 헌법재판소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앞으로 이 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되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거 이제 지도부와 공감하에 김기표 의원이 발의한 거기 때문에 이 안을 중심으로 논의는 될 것이라고 보고요. 이미 5명의 의원님들께서 개인 입법 발의로 이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기표 의원님이 낸 안 그리고 이미 발의된 안 이것들을 중심으로 함께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원래 근데 이 재판소원제가 사법 개편안 개혁안 6대 과제에 들어갔었는데 왜 빠졌을까요?
원래 6대 과제로 들어가지 않았고요. 사법개혁특위는 원래는 5대 개혁과제를 가지고 네. 예, 논의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 뒤늦게 이 재판에 대한 헌법소 문제가 이미 이제 발의된 법안들이 있으니까 논의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이 제시됐는데 현실적으로 네. 사개특위가 논의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했기 네. 때문에 지도부와의 공감하에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러면 원래란 표현을 쓰지는 않아야 되겠네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당론 발의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 하루 만에 정청래 대표가 당 지도부 의견으로 입법을 예고를 했는데 이건 무슨 배경이 있는 건가요? 그건 서로 표현의 좀 차이라고 생각되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사개특위에서는 현실적으로 논의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김기표 의원의 입법 발의 지도부와의 공감하에 발의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공론화의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표현들이 네. 표현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재판 소원제를 도입하게 되면 대법관들의 헌법 해석을 불신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권력의 통제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꼼수다라고도 비판하고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재판에 대한 헌법소 문제도요. 계속적으로 예전부터 필요성이 제기됐던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당장 이제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헌법 소원을 인정할 거에 대한 문제는 있지만 당장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네. 헌법의 재판소에서 헌법 불이치 판결을 했는데 재판 결과에서는 그거와 반대되는 재판이 나온 사례가 지금 한 20건 정도가 있어요. 그 부분이 이제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당장에 해결해야 되고 또 헌법의 기본권 이 침해됐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 기존의 법이나 이런 것으로는 또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어제 발표된 사법개혁 내용이 이제 최종안일까요? 일단 이게 이제 저희가 그 당에서는 최종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나 이제 법률의 입법 절차라는 것이 법사위의 논의를 거쳐서 또 본회의의 의결을 하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그 과정에서의 또 논의 과정은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네.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할 것을 목표로 한다는 보도가 있던데 그렇습니까? 사실 저희 사개특위에서 낸 5대 개혁 과제는 상당히 이미 공론화가 돼 있고 공감대가 이루어진 과제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이제 법원의 의견을 상당히 받은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대법관 증언의 문제를 빼고는 제가 볼 때는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입니다. 대법관 증언 문제에 대해서만 법원에서도 좀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지 이렇게 반대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를 한다면 충분히 정기국회 과정에서 의결할 수 있는 단계라고 보입니다. 네. 법사위 논의를 거쳐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 여당 주도로 강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것은 아직 법사위 논의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네. 사실 법원 쪽에서도 대부분의 개혁 법안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는 분들이 많다고 보입니다. 그 대법관 증언 문제 같은 경우도 법원 행정처에서는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일선의 법관들의 의견을 보면 상당수가 동의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민의힘도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보입니다. 정말 일선의 의견,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한다면 그렇게 반대만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 법사위의 논의를 좀 지켜보겠고요.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또 강행 처리를 할지 아닐지 그건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정치 현안도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10.15 부동산 대책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지금 의원님 지역구 같은 경우는 수원인데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보고 네. 계십니까? 그 11호 부동산 대책은 그 서울과 수도권의 다주택자 주택지들을 억제해가지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 주택 구매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1인 1주택 요거를 취득하겠다는 분들을 규제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투기 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으면 아무리 공급을 늘려도 집값이 안정되기 어렵다는 것은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대책이 이제 단계적이고 균형적인 접근으로 가기 위한 조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서민, 실수요자를 세부 지원책은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함께 그 11호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또 공급 확대, 또 공공주택 확충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정책들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김현지 부속실장 증인 채택 공방이 뭐 국감 2주차를 접어드는데도 계속 되고 있어요. 어제는 뭐 이제 휴대폰을 교체를 두고도 이제 공방이 오갔는데요. 김 실장에 대한 증인 채택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의혹 제기를 하는데 정말로 나온 게 없어요. 실제로는 이 핸드폰 교체도 아닌 걸로 뭐 드러났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부속실장이 뭐 그 자리를 이용해서 그래서 뭐 이 건을 뭐를 했다든지 나온 게 없잖아요. 뭐 뇌물을 받았다든지 하나도 나온 게 없는데 계속적인 문제 제기만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그야말로 정쟁을 위한 정쟁이라고 보이고요. 실제로 이 김현지 실장이 그 운영위원회에서 총무비서관이었다면 저는 그때는 당연히 나오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이 이치가 부속실장으로 바뀌었고 실제로 국감에 나온 적이 없는 실장이에요. 그걸 나오려고 하는 게 좀 맞지는 않다고 보이고요. 네. 문제는 또 운영위원회에서만 나오는 것으로 한다면 또 고려해 볼 수가 있는데 네. 모든 상임위에서 온리 김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쟁을 하기 위한 증인 신청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 그것은 이제 운영위원회에서만 나오라고 한다면 충분한다면 저는 나오는 것을 분명히 고려할 필요 있다 보입니다. 그러나 정쟁을 위해서 모든 상임위에서 증인 신청을 하고 나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위위원장 백혜련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글로벌 톡톡으로 이어집니다.